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 금요일에 또 장마감 이후부터 있었던 일들, 전략에 대한 부분들 함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유안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크리스마스로 뉴욕 증시도 휴장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로 좀 돌아가서 볼게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던데 뭐 특별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슈로 보게 되면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지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결정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역시나 25일 날 휴장이 있다 보니까 끝에 가서 방향성을 다소 모호해지게 만들게 되는 이런 네.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지표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시장이 앞으로는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통화 정책이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에 이제 보다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일단 연준이 또 가장 선호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좀 둔화되는 양상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분석들 같이 덧들어 주세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이 11월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3.2%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많은 부분 증시의 발목을 잡기는 이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보게 되면은 오늘은 지난 6개월간 팬데믹 이전 수준이 2%의 물가 상승률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6개월치를 연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9%가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연준의 목표치가 2%인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연준의 목표치보다 이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굳이 이제 통화 정책을 이제 호키시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상 통화 정책은 3월 달에 기정사실화처럼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지표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 미시간대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미국의 이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4.5%였었는데 네. 12월에 3.1%로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11월 3.2%에서 12월에 2.9%로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도 역시나 이제 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수치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월가에 대한 의견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도 팬데믹 직후에 인플레이션의 급등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XS 인베스트먼트에서도 보게 되면은 PC 인플레이션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를 하게 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의 이 상황이 재차 확인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자료는 미 연준의 2024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지지를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연착륙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뭐 잘 보여주는 것이 CME 패드워치에 대한 금리 인하의 확률일 텐데 네. 이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자체는 90%가 넘어가게 되고요. 네. 25bp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이 78% 그리고 50bp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까지도 15% 정도 나오게 되면서 50%에 대한 금리에 대한 확률도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솔솔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기 시작을 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엔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폭은 얼마나 될지 또 속도는 얼마나 빠르게 될지를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유가 체크해보면 유가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앙골라가 이제 오펙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었는데 이후에도 뭐 하락세도 있었고 좀 변동성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망을?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이슈 하나와 네. 상승 압력을 받는 이슈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앙골라가 오펙에서 회원국의 탈퇴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앙골라가 탈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원유를 더욱더 많이 생산을 해낼 수 있는 투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앙골라가 오펙에서 탈퇴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오펙에 대한 균열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원유를 더욱더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UAE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여러 국가들이 만약 탈퇴를 하게 되고 거기서에 대한 추가적인 원유 생산이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원유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국가로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펙에서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이제 지위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됐구나. 이런 네.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원유가가 네. 안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힘든 국가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오펙의 공고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원인은 저번부터 나왔었던 수혜주 운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네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체 운항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네. 이런 해수의 높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수치가 낮아지게 될수록 결국은 운항을 할 수 있는 배에 대한 숫자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많은 이러한 이제 공급 부족의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에 대한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파나마 운하의 수위 하락과 홍해에서의 방금 후티 공격으로 선박회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기피하는 일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퍼펙트 스톰에 맞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어떠한 뉴스 플로우를 가지게 될지 일단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아니면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없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해운 관련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해운 업체는 10% 정도의 이제 이 주가의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네. 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한 3%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해운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내에 있어서도 사실상 HMM이 관련돼서 지난주에 많은 변동성이 나왔었었는데 네.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 때 컨테이너선 관련돼서도 사실상 운임지수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HMM이 흑자를 기록을 했었었는데 네.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컨테이너선 이 화물 지수가 더욱더 좋아지게 되면 그만큼의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더욱더 빨라진다는 걸 의미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HMM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번 이 인수에 있어서 페노션이 많은 부분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 그러한 이제 우려감이 많은 부분 팽배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차라리 HMM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더욱더 테마성을 띨 수 있는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계속 좀 이런 해운주들의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머스크가 이제 수에즈 운하 쪽에 항로를 또 재개한다 이런 소식들도 있던데 좀 단기적으로만 반영되지는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반영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만약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혜주 운항 관련돼서 다시 운항에 대한 부분을 허락을 했다가도 한 번 더 뭐 공격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네. 충분히 이 금지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나마 운하 관련돼서도 수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네. 그건 역시나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나이키가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실적 발표랑 그 이후의 내용들이 좀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매출액의 컨센서스를 이제 약간 하회했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네. 뭐 그보다는 이제 경영진들이 결국은 향후에 이 관련돼서 영업 마진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향후 3년간 이제 20억 달러의 비용을 이제 절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제 마진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감소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구조조정 관련돼서도 이제 4억 달러에서 4.5억 달러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가 향후에 대한 전망 자체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네.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월가에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경영진이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를 안 좋게 이 전망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전망치를 낮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나이키뿐만 아니라 이런 소매 판매를 하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모두 다 역시나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137불에서 122불로 낮췄던 모습이 있었었고요. 네.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키가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투자를 상당히 많은 부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제품에 대한 유통에 대한 쪽으로에 대한 더욱더 많은 부분 강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이키가 이 성장에 대한 재가속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나이키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이제 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 있어서도 이제 나이키 쪽으로 OEM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썩 좋지 못한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키 개별적인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개인 종목들도 상당히 좀 부진했더라고요. 사실 국내에도 이 이슈 때문에 네. 이 게임 업체들이 좀 좋지 못했었어요. 중국의 이제 국가 신문 출판사가 이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이라는 고강도 규제안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 날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오게 됐던 원인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게임사 중에 대표적인 네디즈라든지 아니면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의 우려는 이제 중국의 게임 업계 그리고 국내의 게임 업계에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나온 이제 뉴스에 대한 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를 했다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이 차익 실현 혹은 손절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회복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요원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뉴스에서도 보도를 하신 것처럼 파너에 대한 발급도 이제 25일 날 함께 나왔던 부분이 그쵸, 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주가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 있어서도 과금에 대한 체계 자체가 결국은 앞으로도 좀 좋지 못한 게임사 쪽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게임 섹터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더욱더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 섹터 호재와 악재가 좀 섞여 있는데요. 과연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떨지 살펴보시면서 일단은 보수적인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봐주세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지수가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대동소이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UBS에서는 반도체 섹터와 관련돼서 2023년도에도 랠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2024년도에도 이런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보게 되면은 이 재고에 대한 정상화가 진행이 되는 부분과 함께 매출 증가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많은 부분 여러 업체들에 있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반도체 섹터의 랠리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탑픽으로 제시된 업체를 보게 되면은 AMD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을 제시를 했고요. 이 관심 종목으로는 애널로그 디바이스랑 테러다인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네. 더욱더 많은 이 반도체 업체에 관련돼서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관련돼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인텔 관련돼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는 수익성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파운드리 관련돼서 장기에 대한 수익성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인텔 관련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시기화를 긴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UBS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 출발에 대한 전망과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까지 같이 꼽아주세요. 요즘 국내 시장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상승이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이제 시작 자체를 보게 되면은 야간 선물이 0.3% 정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26일이 사실상 오늘까지 사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물론 배당에 대한 기일 자체가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움직임이 오늘까지는 더욱더 많은 부분 많은 섹터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래도 유의미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에서 관심 있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보게 되면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히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좋았었어요. 오전 쪽에 상당히 강했었다가 오후 쪽에는 이러한 흐름이 다소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다른 업체들이 많은 상승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덜 상승률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키 맞추기의 형태로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IP 중에 NPU 관련된 IP가 결국은 저전력과 그리고 더욱더 빠른 이 속도에 대한 가속화 이런 부분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온디바이스 AI에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전력과 더욱더 가속화된 이런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부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고점까지에 대한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서도 확실히 이슈에 좀 묶이는 종목들이 더 잘 가곤 하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동안 좀 이슈에 동참하지 못하면서도 묶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함께 추가적인 흐름까지 지켜보시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 이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제 딱 3거래일 남았죠. 올해 참 길었는데 드디어 끝이 좀 보이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늘까지 보유를 하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보시면서 내일 배당 나길이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